개만 좀 같이 봅시다. 자, 1번에 요나스 맞죠? 새로운 종류의 행위 능력. 그래서 요나스는 기존의 전통윤리에서는 같은 인간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다가 그런 인간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윤리는 인류의 실존, 미래 세대의 실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잖아. 그래서 새로운 윤리를 추구했고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 1번 맞는 말이죠? 맞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3번 좀 중요하다고 했고 요나스는 인간의 힘이 커질수록 즉 권력이 커질수록 책임도 거기에 따라 커진다. 그래서 책임과 권력은 비례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요나스 입장에서 그렇죠. 무조건적인 의무로서 생태학적 정언명령이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비호혜적 책임이죠. 맞죠?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서 지낸 일방적 책임을 이야기했으니까 호혜적 관계라는 말은 틀린 거지. 요나스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2번은 넘어갈게. 정보윤리는 그냥 독해니까. 자 3번 얘들아 싱어한테서 제일 잘 나오는 오답이 뭐였냐면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는 고려해야 돼. 맞죠? 이익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어. 다른 대우가 정당하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싱어한테선 얘들아 유일한 기준이 뭐다? 쾌고 감수 능력. 알겠죠? 또는 같은 말 유정성. 그러면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디귿 맞는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아무리 얘들아 싱어가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이 가능한 경우는 있더라도 이 사소한 이익과 본질적 이익을 비교하면 본질적 이익이 더 중요하더라. 맞죠? 그래서 본질적 이익을 침해해서 안 된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너희 야스퍼스랑 하이데거 물어봤던 표현이야. 그래서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가 필요한가. 근데 활용에 대해서는 둘 다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건 해설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5번부터 볼게. 자, 갑을 보면 일단 우리 이때 몇 번 연습했듯이 갑은 삶의 주체라는 단어 나오자마자 바로 레건이야. 일단 동물 중심주의자 레건이고 그 다음에 을은 돼지윤리니까 레오폴드죠.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고 그 다음에 병은 칸트죠. 자 그러면 1번 봐봐.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누가 동의해야 돼? 을이 동의해야 돼. 맞죠? 갑뿐만 아니라 을도 동의해야 되니까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라는 거는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성이 없더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갑뿐만 아니라 을도 동의한다. 맞죠? 레오폴드도 무생물까지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레오폴드도 동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에서 우리 저번 주에 마지막에 막 OX 했던 거 있거든. 그러면 레건 빼고 탈인간 중심주의자는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맞죠? 레오폴드도 돼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했고요. 근데 다만 레건은 절대로 동물은 자원으로 이용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인간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오로지 레건만 동의해야 되는 거야. 레건의 입장인 거지.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식물을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레오폴드 입장이 아니라고. 맞죠? 왜냐면 레오폴드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까 돼지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식물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틀린 말이고. 게임이 얘들아 잠시만 4번 잠시만 B랑 E 이거 그러니까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딱 칸트한테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이고 답은 5번이네. 그 다음에 6번에 얘들아 테일러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표현에서 테일러 찾아야 돼. 그다음 마지막에 또 돼지윤리니까 레오폴드고. 그러면 테일러도 얘들아 물론 식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대할 수 있는 경우는 있거든. 근데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잖아. 맞죠?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은요 테일러가 자연에 대해서 불간섭의 의무가 있죠. 불간섭의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간섭을 하더라도 그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개별 생명체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간섭이 돼야 돼. 그래서 이번은 이럴 때만 간섭한다는 테일러 입장에서 드린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6번에 4번은
레오폴드가 전일론자니까 개체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 충분히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7번이 좀 중요함.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제로 한번 딱 평가가 나왔을 때 이 제시문, 갑 제시문이 평가가 나왔을 때 갑을 레오폴드로 하고 푼 애들이 되게 많거든. 첫 번째 문장만 보고. 근데 이거 너희 나중에 평가원 다시 풀어보면 나올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건 칸트 거거든. 칸트라는 사람은요,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이 다 똑같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등해, 칸트가. 그러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동식 모두 자기 보존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보존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런데 인간은 동식물과 달리 스스로가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옳다는 이유로 따를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을 자연 앞에서 존엄하다, 알겠죠?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인간이 자연체계 내에서 다른 동물과 같이 평범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평범하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앞에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은 이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문을 레오폴드로 헷갈리게 만든 제시문이야. 레오폴드로 헷갈리게 만든 제시문. 그래서 칸트의 글입니다. 칸트의 글. 평가원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겠죠? 이 제시문. 그 다음에 을은 삶의 주체로서 레건이고 병은 싱어죠.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기억이 절대 안 되는 거. 이것도 한번 이야기했어야 되잖아. 인간 중심주의자 칸트가 동물은 당연히 수단적 가치를 갖잖아. 어떠한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7번 수단적 가치는 가지니까 기억에서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될 수 없음은 칸트 입장이 아닌 거지.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봐봐. 동물 학대가 옳지 않은 이유. 일단 칸트도 동물을 학대하는 거는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인간의 의무를 위반해. 다만 누구에 대해서인가. 근데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은 동물 학대가 옳지 않은 이유는 동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 선지처럼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사람이 칸트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면 탈인간 중심주의자인 레건이랑 싱어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얘들아, 자연에 속하는데 권리를 가지는 개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을과 병 둘 다 동물이 권리 갖잖아. 맞죠? 권리를 가지니까 서로 비판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을 마지막으로 아까 싱어는 쾌고 감수가 유일한 기준이야. 유일한 기준. 근데 레건의 입장에서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쾌고도 있어야 되고 의식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래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레건이 싱어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인 거죠. 그래서 니을은 또 맞는 말인 거지. 네,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들아, 어쨌든 8번은 칸트랑 레건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대지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하는 레오폴드랑 또 칸트야. 레오폴드랑 칸트니까. 알겠죠? 충분히 아마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0번 마지막 보자. 같이. 갑에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 이야기하니까 싱어고. 그 다음에 동물은 단지 수단일 뿐인데 인간의 감정을 없애지 않으려면 친절하라고 했으니까 칸트 입장이지. 그리고 병은 또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 이야기하는 레건이고. 그러면 기억 보면,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덕적 행위는 오로지 누구만 한다? 인간만 해. 알겠죠? 근데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라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칸트 제외하고 싱어랑 레건의 공통이 돼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벤다이어 근현상에서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기억이. 그 다음에 니은, 얘들아, 동물학대 금지는 동물에 대한 의무로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누구밖에 안 되니? 칸트밖에 안 되죠. 칸트는 동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의무니까. 그 다음에 디귿, 인간이 아닌 일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것이 쾌고만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싱어는 아까 쾌고가 유일한 기준이잖아. 쾌고 때문이야. 근데 레건은 쾌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져야 되니까 쾌고뿐만은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선 레건밖에 안 되겠네.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얘들아, 당연히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은 이익을 배제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거니까. 근데
사실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 동물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싱어, 레건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다른 대우는 정당하잖아. 차이와 차별의 차이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 얘들아 과제 한번 다시 좀 해보시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고 얘들아 우리 오늘 할 거. 오늘은 좀 쉬운 주제거든. 쉬운 주제니까. 근데 얘들아 어쨌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강의 일정이 오늘이랑 다음 주에 한 1시간 정도면 진도는 끝나. 다음 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개념 전체 끝나고 그럼 이제 나머지 1시간 반이랑 후평점 마지막 한 번 수업 남았거든. 그때 이제 싹 3단원 그리고 자연관 평화에서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OX 정리할게. 심하게 여기서 OX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한 8회치 정도 모의고사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드린 모의고사는 내가 러셀에서 펄 모의고사라고 있거든. 러셀애들이 쓰는 거. 그래서 펄 모의고사를 한 8회치 드릴 테니까 풀어봐 이제 슬슬. 왜냐면 오늘 할 주제는 되게 쉽고 다음 주에 할 주제 하나만 더 하면 전범이 끝난다 했으니까 8회치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톡으로 물어보시고 편하게 물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내가 이제 현장 수업에서 하는 부평 대비 모의고사 좀 한 8회분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또 풀어보고 알겠죠? 모의고사는 일단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운 주제니까 빠르게 하자. 다 2점짜리야 오늘 할 거는. 186페이지 예술가윤리인데 요 예술가윤리는 사상가를 물어보면 3점으로 출제되기도 해. 이제 그 사상가가 칸트야 칸트. 칸트가 나오면 3점짜리고 칸트 안 나오면 거의 다 2점짜리로 나오거든. 근데 왼쪽에다가 간단하게 뭐 하나만 적고 합시다. 뭘 적을 거냐면 요 파트에서 뭘 배우는지를 좀 너희가 미리 알면 좋아. 왼쪽에다가 좀 작게 써도 돼. 봐봐. 일단 예술가 윤리 파트에서는 도덕주의 그리고 심리주의를 비교해. 근데 요거 비교하는 거는 더 이상 수능에는 안 나와. 너무 쉬워. 알겠죠? 수능에 안 나오니까 그냥 도덕주의, 심리주의라는 거를 간단하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도덕주의 안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플라톤이 단독으로 잘 나와. 올해 유품도 플라톤이 단독으로 나왔어. 도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근데 도덕주의가 뭐냐면 별거 없어. 예술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거야. 예술은 도덕성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 훌륭한 품성을 건창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도덕주의고 심리주의는 예술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야. 도덕이라든가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위한 것. 이게 심리주의야. 근데 플라톤이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에서 예악사상이라는 게 있거든. 유교의 예악사상. 근데 음악이라는 게 예절에 부합해야 돼. 이게 다야. 예절에 부합해야 돼. 그런데 유교의 예악이랑 묵자라는 사람의 비악을 비교하는 2점짜리 문제가 수능에서도 잘 나와. 이거는 알겠죠? 이번은 좀 잘 나와. 내용은 쉬워. 내용은 쉽고요. 묵자의 비악, 음악을 비판한다 이 뜻이야.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또 중요해. 칸트. 칸트의 예술관을 좀 알아야 돼. 칸트 예술관을. 그래서 칸트 예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주의인 플라톤이랑 좀 비교되는 문항들이 있어. 칸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작년 수능에는 누가 나왔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단독으로 딱 나온 적이 있거든. 작년 수능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근데 올해 수능에서 이 사람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배운다 라고 좀 알고 있어주고. 자 그러면 바로 교재 중간에 보시면 도덕주의 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들아 목적 동그라미. 올바른 행위, 도덕적 교훈,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예술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답으로 또 그러면 도덕주의는 미적 가치를 부정하는가?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미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다? 도덕이 더 중요함. 알겠죠? 도덕이 더 중요하지 미적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덕주의는 미는 선에 종속된다고 보기도 해.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선에 종속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다야.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도덕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뻔한 이야기잖아.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단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 이게 안 나오고 밑에 사상가로 나와. 그래서 밑에 플라톤 조금 필기해야 돼. 자, 우리 플라톤은 대표적인 도덕주의자고 일단 체크할 거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해야 된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조화라는 단어에 좀 동그랗잖아.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플라톤은 예술이 마치 바람과 같다. 그래서 예술은 인간에게 영향을 줘. 그러면 좋은 예술은 좋은 품성에 영향을 주고 나쁜 예술은 나쁜 품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게 플라톤이다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자, 우리 알다시피 플라톤은 현상계 이전에 뭐가 존재하냐면 미의 이데아라는 게 존재하죠. 이데아 세계에는 수많은 이데아들이 있잖아. 원형, 본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또는 실제라고 표현하기도 해. 실제. 알겠죠? 원형, 본질, 실제. 수많은 이데아 중에서 미의 이데아가 있어. 아름다움 그 자체. 그러면 예술가들은 미의 이데아를 뭐 하도록 해야 되니? 모방해야 되겠죠? 현실에서. 맞죠? 모방해야 돼. 근데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모방하는데 왜 이 사람이 도덕주의냐라고 하면 플라톤에서는 이데아계에 있는 수많은 이데아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전부 다 선의 이데아에서 비롯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수많은 이데아들은 다 선의 이데아에서 비롯돼. 그러면 미의 이데아를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거는 곧 뭐를 모방하라? 도덕을 모방하라랑 똑같아.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미는 곧 선이야. 알겠죠? 미라는 곧 선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선의 이데아 또는 미의 이데아를 모방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마지막.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야 돼. 옆에 써봐. 대중이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국가가 판단해야 돼. 예전에도 말했지만 플라톤한테서는 대중은 개돼지라 했잖아. 알겠죠? 대중은 개돼지야. 이 사람 민주주의도 반대한다 했잖아. 그래서 국가 또는 철학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예술가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추방도 가능해. 예술가 추방도 가능. 알겠죠? 예술가 추방도 가능.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금만 더 이해할게. 플라톤은 조금만 더 하자. 그래서 플라톤은 얘들아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아까 다 앞에서 다시 이야기했듯이 안 돼. 그럼 사람도 추해져. 알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돼. 추함을 표현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리듬을 추구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사회도 질서 없어져. 무질서해져. 그래서 무질서한 리듬에는 미적 가치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무질서한 리듬에는 미적 가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수능에 한번 나온 표현이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될 거. 자, 현상계 이전에 이미 이데아계는 존재하고 있고요. 알겠죠? 그러면 현실에서 사람들이 이데아를 모방해서 막 예술을 해. 그럼 다시 봐봐. 미적인 활동 이전에 알겠죠? 미적인 활동 이전에 이미 미의 원형, 즉 이데아죠. 미의 원형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면 많이 들었네.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이데아계는 존재하고 있다고. 현실에서는 예술가들은 그 이데아를 모방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미적 활동 이전에 미의 원형이 존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플라톤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고 플라톤 풀면 돼. 근데 플라톤은 딱 특정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데아, 원형, 객관적 실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플라톤 풀면 되는 거고 바로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그래서 몇 번이냐면 192페이지에 3번이야.
했죠. 그래서 바로 1번 말도 안 되잖아. 맞지? 도덕주의니까 1번 틀렸고 2번 대중이 아니라 국가 또는 철학자가 판단하는 거야. 3번 얘들아 이데아가 뭐다? 보편적 진리잖아. 알겠죠? 이데아가 보편적 진리니까 무관한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다 몇 번? 5번이죠 맞죠? 아름다움이라고 뭐다? 선함이다. 알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선함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자 얘들아. 돌아가서 186페이지 돌아가면 내가 도덕주의 밑에 톨스토이라고 넣어놓은 게 있거든. 근데 톨스토이는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에 보면 생각보다 해설지에서 톨스토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렇게 안 풀고 도덕주의로 풀면 돼요. 내용 자체가 도덕주의야. 내용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굳이 톨스토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딱 요 정도만 이해할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류애를 싫어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알고 동일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어떤 감정? 사랑.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류애, 알겠죠? 요 정도만 기억하면 딱 도덕주의로 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수능이 안 나올 거야. 일단 자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신미주의 보자 얘들아. 자 신미주의 예술 그 자체를 강조하는 예술 지상주의자들이고 그냥 별거 없어. 얘들아 미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 맞죠? 미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으로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술 그 자체를 강조하는 예술 지상주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점? 예술가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한다. 끝. 할 거 없잖아. 그렇죠? 이게 다니까. 그리고 밑에 와일드랑 스피거 내가 넣어놨지만 사상가 알고 푸는 거 아니야. 그냥 혹시나 나오면 딱 글 보면 뭐 예술가들한테 윤리적 동정심 필요 없음 막 이런 거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글 보고 신미주의로 풀면 되는 거니까 크게 할 만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플라톤이야. 플라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다음 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그 자료 플러스에서 유교의 예악과 묵자의 비악이 있잖아. 맞죠? 요거 간단하게 좀 왼쪽에다가 그 왼쪽에다가 아니 밑에다가 좀 필기할게. 알겠죠? 자 그래서 보자 얘들아. 일단 유교가 말하는 예악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음악 또는 시 알겠죠? 시 이런 것들이 뭘 드러내야 된다? 예법을 드러내야 돼. 예법. 그러면 유교가 말하는 예라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예절들이잖아. 그렇죠? 부부간의 예절, 군신간의 예절,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예절이고 유교는 특히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분별적 질서를 강조하거든. 분별적 질서를. 그래서 예라는 거는 저 분별을 상징해. 그리고 유교는 이게 곧 도덕이야. 알겠죠? 그게 곧 도덕이라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분별적 질서가 마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거는 조화로움을 상징해요. 조화로움을.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음악이란 사람들을 조화시키면서도 사람들을 뭐하게 할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유교도 엄밀히 말하면 도덕주의자입니다. 알겠죠? 도덕주의자의 입장이야. 그래서 유교는 예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시킨다던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유교가 말하는 음악의 기능이거든. 자 근데 이 유교의 예악과 비교해서 묵자라는 사상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묵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 자 묵자 우리가 뭘 추구했냐면 참고로 한 번만 더 묵자는 유교의 별애를 반대하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추구했지. 차별 없는 사랑 맞죠? 그게 묵자의 겸애야. 차별 없는 사랑 겸애. 그 다음에 묵자는 특히 옳음이란 무엇이냐 이익을 높이는 게 옳음이라 봤던 사람이야. 이익을 높이는 게 곧 옳음이야. 맞죠? 그게 이제 묵자의 일단 적어놓을게. 옳음이란 곧 이익을 높이는 거고 요거를 묵자의 의즉리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거든. 의즉리 알겠죠? 의즉리라고 표현하긴 해. 근데 난 이것도 이건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자. 그럼 유교는
옳음과 이익 중에서 뭘 더 우선하니? 당연히 옳음을 더 우선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면 안 돼. 올해 6평에 나왔듯이 유교 입장에서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은 권장돼. 알겠죠?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은 추구할 수 있으니까 이익 부정 아니야. 자, 일단 묵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 묵자가 봤을 때는 왜 이 사람이 비약, 음악을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자는 음악 또는 악기 전부 다 그냥 별로 사치, 낭비,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 그냥 이게 다야. 알겠죠? 사치고 낭비고 게으르게 만들어. 그래서 음악이든 그걸 위한 악기든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익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근데 낚이면 안 되는 거. 뭔 줄 수 있냐? 즐거움은 줘. 알겠죠? 그래서 딱 오답 패턴이 나오잖아. 음악은 즐거움을 줄 수 없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야. 알겠죠? 즐거움은 주지만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비교돼서 문제가 나오고 둘 다 공통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둘 다 얘들아 음악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라. 둘 다 되잖아. 긍정적 측면인지 부정적 측면인지로 구분되니까. 알겠죠? 유교도 O, 묵자도 O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들아 유교라고 해서 모든 음악을 다 권장하진 않아. 유교도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는 음악도 있어. 얘에 부합하지 않는 음악이면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만약에 하나 더 음악이 막 보기에서 알겠죠? 음악이 부정적인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렇게 할까? 음악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이것도 둘 다 되는 거야. 그 정도 좀 유념하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얘들아 원래 유교에서 예약이 항상 공자의 글로 나왔어. 웬만하면 공자 글로 나왔어. 웬만하면. 알겠죠? 근데 최근 한 4년까지는 최근 4년은 거의 순자를 해. 거의 순자를 해.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막 생륜에서 순자가 나오는 파트는 딱 2개밖에 없다고. 그게 직업관이랑 예술관이야. 알겠죠? 근데 그러면 너희가 예술관 문제를 푸는데 아이씨 유교야. 유교 글이야. 근데 누가 나올 수 있다? 순자가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순자가 나오면 또 순자만의 시그니처 표현들이 있다 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은 예라는 것이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라 고대 훌륭한 왕이 직접 제정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그냥 순자만 쓰는 표현이라고 무조건. 그냥 고대 성왕이 제정했다. 그리고 유교 사상가 중에서 유일하게 순자만 인간의 본성을 뭐하게 본다? 악하게 보잖아. 맞지? 악하게 보니까 본성을 맹자와 달리 본성을 뭐하는 수단? 교화, 바꾸는 수단.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냥 순자만 쓰는 표현이야. 알겠죠? 그래서 순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순자가 그래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이게 한번 교육청에서 제시문에 나왔던 표현인데 요즘에는 습득수안에 보기로 만들어지거든. 순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예악을 통해서 소인과 대인을 분별할 수 있대. 분별하기도 한데 어떻게라고 하면 대인은요 이 음악을 통해서 예를 더 추구해. 예악에서 예라는 포인트를 더 추구한대. 그래서 대인은 예악을 통해서 예 또는 인간으로서의 도를 충족하는 사람이고, 알겠죠? 예악을 통해서 예 또는 도를 충족하는 사람이고, 소인은 이 음악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 얘들아. 그래서 올해 수강에 뭐가 있냐? 음악은 유교에서 예악은 인간의 욕구와는 무관한.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욕구와는 무관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니까. 그래서 순자는 이 정도까지 해서 2개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 맞죠? 나와도 어차피 2점짜리야.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건. 그래서 바로 얘들아 또 191페이지에 1번 표 와봐.
묵자는 어디 학자예요? 묵가사상이야 그냥. 이게 춘추 학파 중에 하나야. 그냥 유교와는 다른 묵가. 그래서 바로 할 수 있겠죠. 갑을 보면 얘들아 옛 성왕은 두 번째 줄 맞죠? 기에 즐거워도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누구? 묵자야. 음악을 즐기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갑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미 나와있죠. 군자는 도를 즐기고 소인은 욕망의 체험을 즐기고 요즘 이거 보기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 궁자냐 순자냐? 순자라고. 옛 성왕이 음악을 제정하여.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조건 순자밖에 안 써. 그래서 순자야. 그럼 기역. 뭐가 되니? 분별적 사랑 아니잖아. 알겠지? 겸해 차별적 사랑.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기역 틀렸고. 음악을 활용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유교가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지. 오히려. 니은. 맞죠? 맞죠? 니은. 유교 입장에서 얘랑 맞는 말이고. 디귿. 당연히 합리화하잖아. 맞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좋아시키게 하니까. 니을. 절대 안 된다고 알겠지? 묵자는 애초에 음악을 즐기지 않아요. 음악을 비판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진 사람이 됐든 누군가 됐든 애초에 음악을 즐겨야 한다는 묵자 입장에서 틀린 말인 거지. 답이 니은 디귿이야. 깼니? 네. 요게 다니까 요게 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명, 예술가 마지막 한 명이 188페이지로 돌아가면 중간쯤에 칸트가 있거든? 이 미에 대한 칸트 입장. 요거를 좀 해야 돼. 요거 너희 아마 비문학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야. 칸트의 미합론은. 근데 생윤에서는 막 그렇게 깊게 안 다루고 좀 간단하게 하거든. 이것도 좀 아예 정리를 해줄게. 얘들아, 칸트는 도덕주의라고 하지도 않고 신미주의라고 하지도 않아요. 알겠죠? 일단 어디에도 속하는 건 아니야. 도덕주의, 신미주의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 구별하지 않는데 칸트는 기본적으로 미는 선과 구별되어진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미는 선과 다르다. 알겠죠? 그리고 미는 선과 다르고 또는 독립적이다. 독립적인 영역을 가져. 미와 선은 다르다. 그래서 절대로 칸트는 미가 선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야.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봐. 다른 영역이야. 어떻게 다르냐? 미라는 거는 인간의 감성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거고요. 감성.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다르다. 미가 선에 종속되는 거 아님? 알겠죠? 다른 영역이야. 자, 근데 다른데 칸트에 따르면 이 미와 선은 형식적 측면이 유사하대. 형식적 측면이 유사해. 통식이 유사해. 그래서 얘들아, 형식적 측면이 유사해서 칸트는 미적인 가치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형식에 있다고 봐. 일단 미적 가치는 형식에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형식의 유사함 때문에 다르긴 한데 이 형식의 유사함 때문에 미와 선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봐. 일단 다르긴 한데 연결은 될 수 있어. 형식적 유사함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점에서 형식이 유사한가를 봐야 되거든. 어떤 점에서. 이게 다 보기로 만들어지는 말이야. 그럼 칸트에 따르면 봐봐. 미적 판단 그리고 도덕 판단에 있어서 세 가지의 형식적 유사함이 있거든. 세 가지의 형식적 유사함. 첫 번째는 둘 다 보편화될 수 있다라는 점. 보편화된다라는 점. 자, 봐봐. 원래 우리가 칸트 초원에 배웠듯이 칸트는 도덕은 보편적이어야 돼, 당연히. 맞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돼. 당연히 보편화돼. 미적 판단도 보편화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봐봐. 우리 앞에서 자연관 할 때 칸트가 동물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했어. 꽃 같은 거 함부로 꺾지도 말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지 마라 그러거든. 왜? 그 자체가 도덕은 아니야.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에 이룰 수 있는 감정 이런 게 있다고. 맞죠? 근데 내가 막 꽃 함부로 막 파괴하고 동물 마음대로 막 죽여버리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도덕에 이룰 수 있는 동정심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절멸된다고. 사라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보자. 미적 판단은 칸트한테서 주관적 판단은 맞아.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미적 판단은 이성적 논리적 판단이다. 절대 아니야. 애초에 감정이잖아. 감성이잖아. 알겠죠? 자, 주관적 판단을 맞거든. 근데 봐봐. 내가 내 눈앞에 자연에 되게 아름다움이 있어. 아름답도 못해 막 나를 압도하는 되게 숭고한 미가 느껴져. 내 눈앞에 되게 펼쳐져 있는 그 자연이. 근데 난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아봤어. 그럼 너희들이 길가의 고양이 죽이는 사람 아니잖아. 맞지? 그럼 영혼이 선하다고 전제했을 때 나랑 똑같은 뭘 느낄 수 있다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영혼이 선한 사람들이라면. 알겠죠? 그래서 주관적 판단이지만 뭐가 이루어지냐면 감정의 공유 또는 전달 이런 게 이루어져. 어떤 조건에서? 영혼이 선한 사람들끼리. 알겠죠? 그러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보편적 판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 보편화되어진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다시 미적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지만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는 말인 거야. 주관적이지만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보편화될 수 있다. 그러면 알지? 어렵지 않잖아. 그럼 두 번째 얘들아 도덕이라는 게 이익과 손해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이익과 손해 같은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 이익되니까 아름답다. 이건 칸트한테서 미적 판단 아니야. 그래서 둘 다 이익과 손해 관심을 벗어난, 즉 초월한 활동입니다. 알겠죠? 이해 관심을 벗어난 초월한 활동이야. 그리고 너희가 아마 비문학 이런 데 보면 나올 건데 칸트에게서 취미라는 게 미를 취한다 이 뜻인데 취미 판단에서 경제성이 개입되는 순간 이 취미 판단은 되게 편협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아름답다? 이거 되게 편협한 거야. 미적 판단 아니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름다움, 이해 관심을 초월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얘들아 왜 인간이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니까요. 칸트 사상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야. 자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니까 스스로 도덕 법칙 정립하고 옳다는 이유로 따를 수 있거든. 근데 미적 판단 누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둘 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나타나는 활동이에요. 자, 요 세 가지가 형식적 유사함이거든. 그러면 이런 형식적 유사함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이야. 세 번째. 그래서 비록 미와 성이 다르긴 한데 현실에서 너희들이 미적인 활동도 하고 미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해관심을 제거하려고 하고 최대한 영혼을 선하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여할 수 있냐면 선에 기여는 할 수 있다. 이게 칸트의 마지막 해명이야. 알겠죠? 그래서 미가 선에 기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성의 영역에서 이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칸트가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비교돼서 나오기도 해. 봐봐. 우리 앞에서 플라톤 딱 전형적인 도덕주의라고 했잖아. 맞죠? 그리고 플라톤은 미가 선에 종속되는 개념이고 미적 판단은 도덕적 판단에 종속되거든. 칸트 절대 아니야. 미와 선은 다른 거니까. 근데 이거는 누구랑 공통이냐면 플라톤이랑 공통선지로 딱 나오는 거야. 둘 다. 미가 선에 기여한다. 알겠죠? 그리고 칸트 입장에서 미와 선이 다르다면서 그러면 이거는 누구랑도 공통이냐? 신미주의랑은 이게 또 공통인 거야. 신미주의도 미와 선은 다른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칸트 중심으로 좀 비교되기도 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칸트 입장이고 자, 요 왼쪽에서 줄치가 하나 있거든. 뭘 주셔야 되냐면 봐봐. 인간은 이성도 있고 감성도 동시에 가지거든. 이성도 있고 동시에 감성을 가지니까 자, 인간은 동물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도 추구할 수 있어. 감각적 즐거움도. 알겠죠? 또 한편 이성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이성적 존재, 즉 신에 해당되는 선도 인간은 추구할 수 있어. 감각적 즐거움과 선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좋지 못해. 미적 즐거움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 알겠죠? 미적 즐거움이란 인간에게만 고유한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좀 기억해 주면 되고 이 정도까지 해서 문제가 나올 거야. 아마 나오면. 그래서 얘들아 바로 192페이지에 2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 맞다 이 말 안 했구나. 칸트가 나오면 무조건 이 지심을 넣어줘. 미는 선의 상징이다.
알겠죠? 요 제심은 그냥 무조건 넣어주니까 그냥 이거 보고 칸트로 하면 돼. 민서의 상징이다. 알겠죠? 요 제심은 무조건 넣어줍니다. 무조건. 했겠죠? 1번 틀렸죠?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잖아. 벗어난 거고. 2번 주관적이지만 보편화될 수 있는 거고요. 3번 미화서는 아예 구별, 독립적 영역이라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 자체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4번 답 4번이다 맞지? 답 4번이고 5번 아니라고 아니지.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미가 도덕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야.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칸트야. 그 다음에 얘들아 193페이지에 여기 펼친 김에 4번 한번 볼래? 4번.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연계나 이런 데서 잘 안 다루거든. 한 번도 교육청에서 나온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딱 그 작년에 한번 수능에서 그냥 뜬금없이 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좀 알려줄게. 한번 수능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좀 독해에서 풀 수 있긴 해. 독해에서 좀 풀 수 있긴 한데 아리스토텔레스를 간단하게만 좀 할게. 일단 예술이란 모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모방이야. 모방인데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모방이 아니라 그 대상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해. 예술은 대상을 더 돋보이게 한다.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래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모방이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는 자연을 더 아름답게 모방함으로써 자연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써. 자연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한다. 알겠죠? 그래서 좀 창조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자연이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들. 그렇죠? 이 정도가 일단 예술의 모방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논리학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극이나 이런 것들, 예술함에 있어서 개연성을 가진 소재를 대상으로 하되 개연성을 가진 소재를 대상으로 해. 근데 그 구성은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하라, 구성하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개연성을 가진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소재, 알겠죠? 요 소재를 대상으로 하라는 거야.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하되 필연적 논리적 조직은 그 소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관계가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질 수 있게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배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글을 쓰고자 한다. 그럼 배신은 당연히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잖아. 맞지? 근데 이제 그 배신과 관련된 소재를 씀에 있어서도 그 배신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결과 같은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사람들한테 더 쾌감을 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훈을 줄 수 있다. 개연성이 없으면 교훈을 줄 수 없거든. 알겠죠? 개연성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교훈도 줄 수 있고 본보기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 생윤사문 강좌 중에 내가 친하게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열등감이 있거든요. 있었어요. 재수하고 다닐 때 일할 때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얘가 뭐 죽을 것 같다고 만났더니 걔가 당시에 종로학원 재소에서 곧 재수생을 사귀었대. 난 뭐 그때 손절을 치려고 했지만 걔가 죽을 것 같다길래 일단 근데 결혼도 했다고 하고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걔한테 뭐 와이프가 연락 와서 뭐 너 상간제로 고소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를 받았다고 자기 죽을 거라고.
근데 우리 집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걷었지 뭐. 근데 걷었는데 핸드폰 도청당하다길래 내 연구실 폰 줬거든. 근데 이제 한 몇 달 우리 집에서 있다가 그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여자애랑 같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바로 내쳐다버렸거든.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손절 쳐야겠다 싶어. 근데 그 연구실 핸드폰 줬는 거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그게 궁금하니까 뭐 어떤 내용이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 그 내용이 그냥 병신이다, 못 가르친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자기 의식대로. 그래서 지금은 손절했습니다. 어쨌든 봐봐 왜 배신을 하게 되었냐. 걔는 나한테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물론 내가 소문내지 않았죠. 어차피 와이프가 다 소문냈어. 다 소문내가지고 1년간 거의 강사 생활 못했어요. 학원에 다 소문나가지고 요즘엔 다시 얘기하지만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뭐 하면 안 되겠다? 배신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좀 분명하게 조직이 되면 사람들한테 쾌감도 줄 수 있고 교훈도 줄 수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좀 개연성 있게 써라는 거지. 글 쓸 때도. 요게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냥 요게 다거든. 그래서 요거 맥락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4번은 한번 풀어놔봐. 지금. 그래서 예술이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플라톤이랑 호레는 같이 나오긴 하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 해볼게. 차이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일어날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플라톤은 현상계가 아닌 이데아계에 있는 걸 오버하는 거야. 이게 좀 윤사에서 다루는 접근까지 하면 너무 오바니까 플라톤은 되게 현실주의예요. 현실에서 행복 실현해야 돼. 근데 플라톤은 이데아계를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주의야 이 사람이. 그래서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이상적인 걸 모방해야 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현실에서 있을 법한 걸 모방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예술이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또 둘의 공통점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올해 수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하나 있긴 하더라. 그래서 답은 5번이니까 그냥 안 할게. 됐죠? 그래서 예술은 요 정도거든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 한번 봐봐. 나머지 190페이지 쪽에 보면 다른 거 다 안 맞고 190페이지 보면 저 대중문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독해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막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글 보고 푸는 거거든. 근데 이제부터 나랑 오늘 할 내용들은 거의 다 그런 영역이야. 좀 독해. 그래서 내가 큰 틀에서 맥락만 좀 설명해 줄게. 맥락만. 그걸 알고 그냥 풀면 좀 더 쉬울 거니까.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의 차이인데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나오는 사람이 벤야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거의 기출에서 벤야민이 나와. 근데 이제 다른 사람가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벤야민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벤야민 나오면 좀 핵심적인 단어가 기술복제라는 단어가 나와. 우리는 기술복제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기술복제 시대. 그럼 이제 이 사람의 그럼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뭐냐면 과거의 예술은요 좀 종교적인 성격이 커. 맞잖아. 천지창조 그림 그냥 단순히 아름다움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런 종교적 의미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막 신비감, 경외감 이런 것들을 가질 거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는 그 천지창조를 당연히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이탈리아 성당을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과거의 예술은 좀 제의적 기능이 컸어. 제의적 기능. 제의라는 게 좀 종교적인 성격이야. 알겠죠? 제의적 기능인데 현대 예술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현대 예술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야. 전시적인 가치가 더 강조되는 거야. 전시 가치. 알겠죠? 그러면서 전시적인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자 이제 또 하나 더 봐봐. 기술복제 시대에 살면서 천지창조 어디서든 볼 수 있어. 집에 있는 컵에도 그려져 있을 수 있고 되게 정교하게 복제가 되잖아.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 과거에 가지던 그 예술의 아우라는 분명히 줄어들긴 했어. 아우라는 줄어들었어. 유일성의 가치가 떨어지긴 했어. 근데 대중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진 거잖아. 과거의 예술에 비해서. 맞죠? 대중과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고 과거에는 감히 대중들이 막 예술을 비평하는 거 불가능해. 근데 지금은 누구나 비평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대중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으면 벤야민의 글이야. 이런 맥락에서 글이 나와. 근데 이제 아도르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도르노라는 사람으로 항상 나오거든. 아도르노. 근데 아도르노는 이 문화를 대중문화를 산업화되어진 것으로 비판해. 문화 산업이라는 단어가 좀 핵심이야. 그러니까 딱 너희 외에 사회문화 이런 사람들 해봐도 있지만 대중문화 부정적으로 보는 뻔한 글들 있잖아. 산업화되어지고 경제적으로만 판단하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있고 막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 산업화된 문화는 대중들을 오히려 소비의 객체로 전락시키게 되고, 알겠죠? 산업화된 예술로 하여금 소비 객체로 전락되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개성을 상실하게 하고, 몰개성화, 개성도 상실하게 만들고, 획일화되어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나 정부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대중들을 조정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막 나와 글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도르노 풀면 되는데 한 개만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아도르노는 이 사람은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개쓰레기 같지만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술의 본질은 사회 모순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요게 이제 예술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술의 본질은 사회 모순을 저항하는 거 있다. 그래서 고좋게 알고 풀어봐. 알겠죠? 나오면. 근데 글을 좀 봐야 돼. 제시문을 좀 보고 보는 거야. 그래서 193페이지에 5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술은 워낙 주제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알겠죠?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좀 주제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1번 은폐한다. 아니야. 왜? 첫 번째로 나오지. 대중문화 지배자들은 대중문화가 장사란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상품에 불과하다는 걸 은폐한다는 절대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오히려 자기들의 인용으로 활용한대. 그리고 소비자들은 자기의 욕구에 맞춰서 딱 만들어진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대. 저항 없이. 맞죠? 그러면 2번, 대중들의 선호는 결국 받아들여진 거잖아.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수능이고요. 답은 2번이네. 맞지? 답은 2번. 3번은 누가 봐도 이건 절대 아니야. 맞지? 대중들이 지금 뭐 주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결국 규격화된 대량 생산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으니까 표준화된 소비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잖아. 반대되는 게 아니죠. 반대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5번 누가 봐도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중들은. 요 글에서는. 답은 어쨌든 2번이니까 이런 것들을 독해야 독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 예술 파트. 알겠죠? 예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 의식조와 다문화 다 2점짜리 독해. 내가 할 얘기 없음. 할 얘기 없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맥락 정도만 말해줄게. 주제와 맥락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쉬운 거 빨리 해버리고 그 맨 마지막 단어에 평화와 공존이 3점짜리 두 개거든. 그거는 좀 해야 돼. 사상가 다루는 거. 그래서 196페이지에 의복은 그냥 안 할래요. 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수능에 안 나와. 그리고 나오면 그냥 도덕으로 풀면 돼. 도덕. 알겠죠? 도덕으로 푸시고 맨 밑에 지멜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낸다. 간단하게만 말해줄게. 지멜이 말하는 유행의 본질. 요거 글 좀 잘 나와거든. 근데 얘들아, 지멜은요 유행을
사회 계층화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그걸 안 봐도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봐봐. 상류층들이 자기들의 어떤 차별화 욕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상류층들이. 그러면 하류층들은 따라가고 싶잖아. 모방 욕구가 있으니까 상류층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따라가. 그럼 그게 뭐가 되면 유행이 된다는 거야. 근데 상류층 입장에서는 대중들, 하류층들이 이거 따라가면 기분 나쁘니까 또 다른 걸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그 유행은 소멸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또 하류층들이 그걸 따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시 유행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유행은 그런 거다라는 게 짐의 내용이에요. 유행은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행은 모방, 의존 욕구 충족. 누구로 하여금? 하류층들로 하여금. 그렇죠? 근데 한편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켜 누구로 하여금? 상류층들로 하여금. 그래서 밑에 보니까 유행은 계층적으로 분화한데 아까 했던 말이 알겠죠? 상류층 유행은 하류층들이 그거 구분되는데 하류층과 동원하는 순간 그건 사라진다. 그런 것들이 유행의 변화다라는 게 지면을 그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그냥 독해로 나오는 문항들이 좀 있어.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음식. 음식은요 진짜 할 얘기가 없는데 저거 이렇게 있어. 여기 해봐요. 여기가 막 유교 글이 나오기도 하고 불교 글이 나오기도 하고 막 아리스토텔레스 막 에피크로스 글이 막 나오기도 하는데 결론은 적당히 먹어라야. 중용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알겠죠? 중용의 자세. 그래서 글 보고 푸는 거니까 음식 섭취에 있어서 적당함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이해 안 되겠지만 받아들여.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수양으로서 강조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알겠죠? 유교 입장에서 뭐 생산자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불교 입장에서도 막 바루공양 그래서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 다 알겠죠? 수양으로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도가가 나온 적이 있었어. 작년인가 평가에 나왔는데 이 음식윤리 파트에서 모든 욕구를 제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상식이야. 욕구 중에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 있잖아. 근데 그걸 제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무리 도가가 무욕의 삶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모든 욕구 제거는 아니고요.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이런 수양, 성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냥 도덕으로 풀면 돼. 여기도. 그래서 음식도 할 얘기 없음. 넘어갈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 틀려서 그런 거야. 너희가 진짜로 바보만 아니면 이거 안 틀려. 알겠죠? 다음 페이지 봐봐. 주거는 왼쪽에다가 간단하게 좀 적자. 주거까지만 하고 주거는 할게. 주거는 좀 간단하게 적자. 그러니까 이 주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누가 잘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이런 거야. 야 요즘 현대사회 주거 표준화돼 있잖아. 다 똑같잖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아파트, 하우스 푸어 막 이런 것들 막 비판하는 맥락에서의 글이 나오거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누구의 글들이 잘 나오냐면 실존주의 사상가의 글들이 잘 나와요. 근데 실존주의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그냥 개별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기본 핵심이야. 보편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알겠죠? 나다움. 알겠니? 주체성, 개별성 이런 거. 그래서 두 명의 사상가가 나오는데 하이데거라는 사람, 우리 하면서 죽음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했다. 맞죠? 하이데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이데거는 거주함이라는 것이 고향과 같은 것 이렇게 바라봐. 고향과 같은 것. 그러면 하이데거가 바라보는 고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집에 가면 편안함, 안락함 주잖아. 정서적 만족 느끼잖아. 그러니까 집이란 공간이 그렇게 정서적 만족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신 이런 것들 주변을 돌봄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게 거주함이래. 거주함을 통해서 주변을 다 신경 써라 이거야. 신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말안 했는데 옛날에 한번 연계해서 하이데거 죽음과 관련해서 뭐가 나왔냐면 자 내가 만약에 지금 현 존재인 내가 죽어. 맞죠? 내가 만약에 죽었어. 그럼 죽고 나면 난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고인이거든. 고인. 근데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었지만 내 가족들은 나를 추모하고 애도해. 그래서
비록 현 존재가 죽더라도 다른 현 존재와 공동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재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죽음과 기타 동식물들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게 하이데거 입장이거든. 알겠죠? 그러면 어쨌든 거주함이라는 걸 통해서 고의를 뭐하는 게 돌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알겠죠? 고의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런 돌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대 거주 문화는 이런 고향의 상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현대 거주 문화는. 그래서 그냥 적어놓을게. 현대 거주. 현대에서의 주거는 그 고향의 상실과 같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하이데거 글이니까 이 정도 알고 그냥 풀면 돼. 그러니까 이 파트는 사상가를 알고 푸는 건 아니야 사실. 알겠죠? 사상가 막 입장을 확실히 알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누가 더 잘 나오냐? 볼로브라는 사람이 잘 나오거든. 볼로브. 네, 어쨌든 하이데거든 볼로브든 거주함을 통해서 뭘 실현해야 돼? 주체성을 실현해야 돼. 일단 알겠죠? 거주함을 통해서 주체성 또는 본질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볼로브가 봤을 때 거주함이라는 거, 진정한 거주함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안정의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서 일하지 마라. 알겠죠? 워라밸 잘 지켜라는 거야. 밖은 위험과 희생의 공간이고 집 안에 들어와서는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 돼야 되니까 외부와 구분되는 닫힌 공간이면서 알겠죠? 외부와 구분되어지는 닫힌 공간이면서 동시에 집에서 잘 쉬어야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닫혀 있으면서도 외부를 향해서 열려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닫혀 있지만 열려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 거주함의 본질을 실현해야 되는데 진정한 거주함의 실현은 당연히 공간, 장소를 점유하는 것도 필수적이긴 하거든. 공간 없이는 안 돼. 근데 장소만 점유한다고 해서 뭐는 아니다. 충분한 건 아니다. 거기에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해야 되고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거주함의 필요 충분 조건인가?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인 거지. 장소는 있어야 되지만 알겠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죠? 나오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까지만 하자 그냥. 199페이지에 소비와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없거든? 근데 누구의 글이 잘 나오냐면 그 중간에 보면 이거 잘못 나왔다. 너희 교재는 잘 나와 있어. 중간에 보면 베블렌의 과시도비라고 있을 거야. 맞죠? 베블렌의 과시도비. 그 글 되게 잘 나와. 그 글. 근데 내가 말하는 포인트만 좀 알고 있어. 존경을 얻으려면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 왜냐면 증거로 드러나야 돼서 사람들이 과시도비한대. 알겠죠? 과시도비 증거로서 드러나야 되니까. 근데 그 과시도비가 상류층뿐만 아니라 극빈층에서 다 나타난대. 모든 계층에서 나타난대. 모든 계층에서. 이거 가지고 복잡하게 많이 만들었죠. 알겠죠? 유한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인데 부르주아 계급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극빈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나타난다. 왜? 마지막. 돈 먹고 사는 거 빼고 살기 위한 거 빼고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제일 큰 돈 버는 이유인. 알겠죠? 먹고 사는 거 빼고서 남보다 잘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제일 큰 돈 버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과시 소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글 푸세요. 긁고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자. 문제 하나만 풀고 좀만 시간 가자. 바로 3번 풀어볼래? 204페이지에 3번. 글 읽어야 돼. 내용이는.
부정의 대답이고 다 알겠죠? 답은 5번이야. 맨 마지막에 있잖아. 물질적 결핍 상태의 계층도 이렇게 허세를 부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과시소비고 그 과시소비가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지. 그게 없더라도 사람들이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우리 좀만 끊었다가 요거 빨리 독해 형님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10분만 쉬었다 할게 얘들아.